허리에서 다리로 묵직하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할까요?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 등의 병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신경통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외로 많은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 없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전대성 원장입니다. 한의원에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는 디스크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횡륜, 돌출, 탈출, 파열입니다. 보통 디스크를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은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1, 2단계인 분들이 많습니다. 디스크가 약간 눌려있다, 튀어나왔다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3, 4단계인 분들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아팠던 분들은 이와 다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 괜찮았다가 더하고 덜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디스크나 협착증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못 견딜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니고 뻐근하게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프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 아프고 피곤해도 더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은 허리와 골반과 허리와 허벅지로 내려가는 신경통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경통은 좌골신경통입니다. 허리에서 시작돼서 골반과 엉덩이 뒤편으로 이어져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통이죠. 보통 왼쪽에 있어서 좌골신경통이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앉을 자자를 쓰는 좌골신경통입니다. 좌골신경은 허리와 꼬리뼈에서 나와서 엉덩이 근육을 지나서 대퇴 뒤쪽을 내려오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있으면 다리 뒤편이 묵직하고 허벅지가 화끈거리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신경통이 바로 이 좌골신경통인데요. 이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경통도 많습니다. 특히 음부대퇴신경과 대퇴외피신경으로 인한 신경통이 흔합니다. 음부대퇴신경은 사타구니를 타고 다리 안쪽, 무릎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며 대퇴외피신경은 대퇴부의 외측 부위를 타고 다리 바깥으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둘 다 엉덩이의 중앙을 관통하는 좌골신경에 비하면 작은 신경이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두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내원 환자들에게서 상당히 많은 빈도로 관찰됩니다. 이외에도 대퇴신경, 복제신경, 대퇴후피신경으로 인한 신경통이 있습니다. 각각 다리 앞쪽, 다리 안쪽, 다리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들이죠. 디스크나 협착증 자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통이 문제인 거죠. 물론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이 없는데도 신경눌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신경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신경눌림이 오랫동안 발생하기도 하며 염증이 잘 발생하는 몸의 상태와 연관된 경우도 있고 예전에 다쳤던 부위가 제대로 치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증상이 남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통은 몸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된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통은 협착증과 디스크와 증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진단받아왔지만 실제로는 신경통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통이라 느끼는 질환 중 실제 단순 요통은 85%, 요초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로 인한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분들 중에 나는 딱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파요. 뭔가 아프기도 하면서 묵직하고 뻐근하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신경통 증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요. 자, 신경통을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통은 피부 분절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피부 분절을 따라 평행으로 손가락으로 피부를 말아 올려서 꼬집어 보면 살짝만 꼬집어도
아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와 같이 신경주행을 따라 확인하는 핀치롤 테스트를 통해서 신경의 문제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픈 부위로 한번 지금 살짝 꼬집어 보세요. 신경주행 방향을 따라서 꼬집었을 때 살짝만 꼬집어도 통증이 발생한다면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경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신경통은 저리고 무지근한 통증이며 뭔가 부위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주변부로 퍼지는 듯한 통증입니다. 신경통은 결국 염증에서 기원된다고 봅니다. 척추와 주변 연부 조직의 염증으로 인해서 척추에서 뻗어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거나 자극을 받게 되면 무지근하거나 저리거나 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며, 두 번째, 몸이 가능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식습관과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과 요방형근입니다. 장요근은 복부에서 허리로 깊숙하게 있는 근육이고요. 요방형근은 허리의 바깥쪽을 잡아주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코어 근육에서 뒤쪽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근육이 바로 이 장요근과 요방형근입니다. 장요근은 매일 꾸부정한 자세에서 일하거나 물건을 드는 동작을 오래 하다 보면 다치기 쉽습니다. 요방형근은 허리를 한쪽으로만 틀거나 비스듬한 자세로 일을 오래 하면 문제가 잘 생기죠. 코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고관절과 골반을 강화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의 혈류가 잘 돌게 하고 몸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식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염증이 잘 발생하죠.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설탕, 트랜스지방, 술, 정제 밀가루 등이 있습니다.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몸의 염증 물질을 배출을 억제시켜주는 음식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하죠. 또한 혈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등도 오랫동안 복용하면 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염증을 막아주는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블루베리, 연어, 다시마, 올리브유, 생강, 마늘, 녹차, 비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에게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 K와 같은 항산화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 스스로 염증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식생활과 운동으로도 잘 관리되지 않는 신경통은 병원에서 치료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경이 분포된 피부 분절을 따라서 침 치료를 하면 신경통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이 되는 척추 분절 부위로 도침이나 약침 치료를 해서 신경통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나 진통소염제만으로도 잘 낫지 않는 통증은 신경통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풍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픈 것 중에 너무 아파서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왕의 질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소수 귀족만 고기나 술을 마음껏 먹었죠. 그래서 걸리는 병이 통풍이었습니다. 몸 안에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서 생기는 병이었죠. 세종대왕도 통풍 환자였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도 통풍 환자였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통풍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통풍 환자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들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환자들이 많지요. 통풍 환자는 어떤 증상을 호소할까요? 우리가 발가락이 아플 때 통풍을 의심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조금 아픈 것은 통풍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이 만약에 이렇게 심하게 아픈 사람은 통풍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말 극심하게 아프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픕니다. 통풍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픈 것 중에 너무 아파서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왕의 질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소수 귀족만
고기나 술을 마음껏 먹었죠. 그래서 걸리는 병이 통풍이었습니다. 몸 안에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어서 생기는 병이었죠. 세종대왕도 통풍 환자였고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도 통풍 환자였지요. 실제로 왕이 발가락에 붕대를 퉁퉁 감고 있는 그림들도 있답니다. 통풍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린 병일까요? 2023년 한 해만 51만여 명이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라고 본다면 1% 이상의 환자들이 걸렸다고 봐야죠. 기존의 요병 환자들까지 친다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대부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 환자 10명 중에 6명은 대사증후군도 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남성도 통풍 위험이 2.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군을 의미합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동맥경화증 위험도도 증가하며 심혈관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즉, 통풍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통풍의 정확한 이름은 통풍성 관절염입니다. 즉, 관절염은 관절염인데 통풍에 의해 발생한다고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이름 붙여졌죠. 통풍이라는 말 자체가 아플 통, 바람 풍자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통풍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고요산 혈증입니다.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관절이나 조직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통풍을 보통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면역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 경화증, 혈관염 등이 있습니다. 통풍도 마찬가지죠. 통풍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0.7g 정도의 요산을 생성해서 배출한다고 하죠. 요산은 단백질 중 하나인 퓨린의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요산 생성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요산 생성이 증가하더라도 배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술과 고기를 달고 살아도 통풍이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술을 먹고 고기만 먹는다고 통풍에 걸린다고 보는 것은 오산이죠. 그런데 몸의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몸속에 남은 요산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바늘 모양의 결정이 되어 손과 발의 관절 부위에 쌓여서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요산 부위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엄지발가락 안쪽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쌓이는 곳이 발목과 뒤꿈치, 무릎, 팔목, 팔꿈치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안쪽이 아플 때 보통 통풍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걷지도 못할 정도로 엄지발가락 통증이 심하다, 통풍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이 통풍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부위의 관절 주변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통풍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술, 고기, 기름진 음식 등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요산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통풍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알코올입니다. 특히 소주보다는 맥주가 더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혈액 내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며 체내 젖산을 축적시켜 요산 배설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도 높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붉은 고기, 병어포, 내장류, 오징어와 같이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식품에 들어있는 퓨린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혈중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피로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 및 폭식을 하게 되면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이 세 번째 원인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통풍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통풍이 발병하면 정말 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평소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 몸에 맞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다이어트를 한다면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과 간이 약해서 노폐물을 빼주는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는 수분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만 하는 일들이 많고 만나면 술을 먹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면 시간도 부족할 때가 많죠. 이런 것들이 모두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통풍의 치료 방법에는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통풍이 발병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강한 진통소염제를 사용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단 통증을 줄여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요산 조절을 해서 통풍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죠. 하지만 통풍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의학에서는 몸에 쌓이는 찌꺼기 제거와 신장 기능을 위주로 하는 배출 기능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몸의 찌꺼기를 빼주는 한약재, 염증을 개선시켜주고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재를 처방합니다.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죠. 또한 발가락이 아파서 못 걷겠다 할 때 해당 부위에 침 치료와 사열 치료, 봉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 물질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 통증을 치료합니다. 다음은 만약 통풍이 의심된다면 간단히 자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엄지 발가락 및 손가락의 작은 마디 관절이 아프다. 둘째, 통증 시 아픈 부위가 붉은 빛을 띈다. 셋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프기도 한다. 다섯 번째, 뼈 마디가 울퉁불퉁해진다. 여섯 번째, 건강검진 또는 혈액검사 시 요산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만약 이 중에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가 해당된다면 그만큼 통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풍과 비슷하지만 통풍이 아닌 구분해야 되는 질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조직염이 있습니다. 봉화직염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이죠. 연조직염은 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통풍이랑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그런데 연조직염은 원인이 세균성입니다. 주로 황색 포도산 구균으로 인해서 잘 발생하는데요. 습하고 축축한 곳에 오랫동안 있거나 상처가 난 곳이 깨끗이 소독되지 않고 아물지 않으면서 주변으로 퍼져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둘째, 골관절염이 있는데요. 골관절염은 관절의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통풍과 다르게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셋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관절 주위를 둘러싼 활막이라는 조직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30대 전후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질환들과 통풍을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통풍이 진행되는 것은 최대한 늦추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퓨린 고함량 식품을 주의하고 과도한 지방 및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몸에 살을 빼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평소 식습관에서 채소와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체질을 통해 몸의 배출 기능을 도와주는 처방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특히 복령과 택사는 이수 작용이 강하고 의인은 습을 빼주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생지황도 염증을 다스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라서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지요. 제왕의 병, 병의 제왕, 통풍이 발병하지 않도록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료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성대로 가는 혈류를 최대한 끌어주어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소모량이 많더라도 내구도가 낮더라도 최대한 회복력을 높게 해주는 것이죠. 혈류량이 원래대로 늘어나게 되면 건조해진 성대는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고 쉰 목소리나 목구멍의 통증 등이 해소되면 물론이고
건조해진 성대가 다시 촉촉해지고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서 결절이나 폴립도 좋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성대 질환의 원리와 치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있거나 말을 해야 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다음날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고 나서 목이 쉰 경험은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무척이나 곤란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대의 염증 때문입니다. 성대의 염증은 단순 후두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목이 쉬어도 다음 날만 되면 금방 회복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대가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대는 입술과도 같은 조직입니다. 입술은 도톰하게 부풀어 있는 듯 하지만 손가락으로 눌려보면 쏙 하고 움푹 들어가며 안에는 물만 가득 차 있는 물풍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대 툭 치면 바로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연약하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 있을 정도로 회복력이 좋습니다. 성대도 마찬가지로 혈액만 가득 차 있는 물풍선 같은 느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리를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하는 만큼 매우 약한 내구성을 가진과 동시에 혈액순환 능력이 매우 뛰어나 이로 인해 회복력이 매우 높은 까닭에 쉽게 상처받지만 또 매우 빨리 회복되어 평균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대는 실제로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여자의 경우 1cm, 남자의 경우 1.5cm 정도에 불과하죠. 성대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거나 또는 공급은 비슷하더라도 다른 데서 극도로 소모되고 나서 내구도가 확 손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거나 잠을 못 잔 후에 목소리가 가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대로 가야 될 혈류가 머리로 가게 되고 피곤하고 잠을 못 자면 성대로 가야 될 혈류가 간으로 가게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성대로 가야 될 혈류가 위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혈류를 다 뺏겨버리고 나면 성대로 갈 혈류량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성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장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심장이나 뇌에 혈류가 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겠죠. 그러나 성대는 목소리를 못 낸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혈류를 보내고 나서 나머지를 성대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대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대만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런 원인들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해소된다면 목소리가 확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성 후두염이 있을 때는 말하고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숨만 쉬는 것만으로도 성대가 건조해집니다. 수분을 뺏겨서 성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형태로 계속해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만성 후두염이 계속되면 성대 결절, 성대 폴립, 성대 낭종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대 결절은 말 그대로 성대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것이고 성대 폴립은 성대에 혹이 생기는 것이고 성대 낭종은 물 저머니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긴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 테니스를 치는 사람, 기타나 바이올린을 매일 켜는 사람 등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반복적인 마찰과 압력입니다.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발성이나 성대 사용으로 인해서 성대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보호 기전으로 성대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아껴 써달라, 그만 써달라 하고 성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는 성대 결절이나 폴립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 진통소염제나 근이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의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는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논문에서는 진통소염제는 성대 질환의 진행 과정을 바꾸지 않으며 결절의 크기를 줄이거나 결절로 인한 음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염증과 통증 정도를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용도로 사용될 뿐이죠. 성대 결절이 심해지고 오래되는 경우에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수술을 하려는 분들이 수술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수술 전 3주간 일체 말을 못하게 하고 수술 후에도 또 몇 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이 붙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란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인 까닭에 수술로 큰 상처를 입은 성대가 더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지 않으려면 이런 케어는 수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성대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술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술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결절이나 폴립 등을 제거한다고 해도 목소리는 휴식 후에도 100%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크게 드러났던 부분이 결절, 폴립 등으로 나타난 것일 뿐 다른 현상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결절이나 폴립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염증들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이로 인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목소리가 나와서 다행이네, 이 표현이 수술 후 경과에 대한 상당히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수술 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로 제거하는 부분은 내 신체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내 살이 자란 부분이었던 까닭에 그 부분의 절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그 주변 조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성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수술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작용 때문이지요. 수술 이후에 아무리 회복이 잘 된다고 한들 이전처럼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성대 결절이나 성대 질환도 약을 3일 정도 먹으면 다 낫는 그런 병이라면 참 좋겠지만 모든 만성병이 그러하듯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가 진피에서 표피까지 올라오는 데가 3개월이 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3개월가량이 걸리듯 낫는 데는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대 질환은 시일은 걸리지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성대로 가는 혈류를 최대한 끌어주어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소모량이 많더라도 내구도가 낮더라도 최대한 회복력을 높게 해주는 것이죠. 혈류량이 원래대로 늘어나게 되면 건조해진 성대는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고 쉰 목소리나 목구멍의 통증 등이 해소되면 물론이고 건조해진 성대가 다시 촉촉해지고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서 결절이나 폴립도 좋아지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목소리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